선생님 어떻게 용도를 쓰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몇 번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하고 나서 항상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증명이 안 돼서 다 무혐의가 나고 결국 돈을 못 받게 됐.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게 왜 돈 안 보내주냐. 그때 확인해 봤더니 이메일 해킹이 당한 거예요. 안전하 서나 사기 생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기 생각, 자나 깨나 사기 생각, 항상 사기를 생각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부장검사 임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서 33년 차 검사입니다. 평소에 사기 사건을 많이 취급했는데 그때마다 아쉬운 게 요거 단어 하나, 문구 하나만 들어갔었더라도 이 사기를 밝혀서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못하게 된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검사 생활 한 20년 되니까 사기의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사기가 많이 줄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우연히 5년 전에 외부 사람들의 어떤 요청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무료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지점까지 책도 이제 사실은 쓸 생각을 못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4년 계속 준비했고 1년을 열심히 써서 불과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책이 나온 지. 그래서 오늘은 보통 강의를 한 90분 내지 한 2시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 그냥 바로 우리가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뽑아서 사기 예방 지혜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기꾼이 사기칠 때 가장 그 이상적인 프로젝트가 뭘까요? 뭐냐 하면은 사기친 돈을 무사히 가져가고 형사처벌 안 받고 돈은 뺏기지 않는 것. 더 좋은 거는 아예 고소까지 안 당하는 게 좋겠죠. 항상 사기꾼은 그런 생각으로 사기를 치는데 피해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얼마나 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오삼불고기를 드시고 드립커피를 마시세요. 그게 책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기 예방 5, 사후 대책 3. 그래서 오삼불고기고 드립커피는 뭐냐 하면은 그 원두를 갈아서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릴 때 원두 거품이 막 일죠. 이거는 뭐냐면 사기꾼의 현란한 뻗어 발린 말. 그 다음에 필터로 이렇게 거르지 않습니까? 필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 거래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의심. 상대방을 그냥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르면 뭐가 나오죠? 맛있는 원두. 이거는 우리가 상대방과의 거래, 계약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원두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증거입니다. 요거 드립커피만 생각해도 상당 부분 우리가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다 필터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필터고 담배도 필터고 에어클리너도 필터고 모든 사물은 다 필터가 있는데 왜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돈 거래를 하면서 필터링을 안 하나? 항상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그 사항 중에서 핵심되는 거. 사기 예방 조치는 5가지를 간략히 보면은 제거하고 확인하라. 그 다음에 첫 만남에 나쁜 느낌을 믿어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다음에 담아라. 이거는 증거 남기기죠. 그 다음에 반대 문서. 우리 다운 계약서라는 얘기 많이 하죠. 다운 계약서 쓸 때는 상대방한테 이게 실제 계약서가 아니다. 다운 계약서라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실제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한 7가지 정도 실례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은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일단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많은 사건에서 보면은 금전 대여 행위에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분석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인출됐다는 그 증거가 있죠. 이거에 바로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돈을 찾았다는 증거지 그 사람한테 건네갔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어떤 나쁜 사람은 돈을 찾아서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 거래할 때는 증거를 차용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표로 주면서도 수표 번호도 전혀 안 적어서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해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의 사건인데 실제 사건에서도 진짜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 월세로 바꾸면서 상대방한테 이제
원래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거든요. 이제 5천만 원은 이제 월세로 이제 비용으로 쓰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현금과 수표로 섞어서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당연히 가져가 놓고 이게 안 갚죠.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은 나 그런 돈 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해자는 그날 전세 빼가지고 수표하고 섞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수표, 그래서 내가 물었죠. 피해자한테. 그럼 수표번호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표번호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이 중간에 소개한 그 사람한테, 중개인한테 알아서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한 2달이 돼도 연락이 없길래 나중에 확인했더니 중개업자하고 원주인하고 싸우는 바람에 번호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다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되니까 꼭 수표 번호는 적거나, 요새 스마트폰이 만능 아닙니까? 이걸로 찍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많은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통장 입금,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무통장 입금증 하나면 전부 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차용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통장 입금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보냈다는 거에 대한 증거지, 그 원인이 된 이 대여인지 뭐 물품 대금인지 투자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비고란에 적은 게 있지 않냐. 이거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그거로는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용증을 받아야 되고, 그 작년인가요? 내가 실제로 상담했던 무료 상담했던 사건인데 6천만 원,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내줄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차용증은 안 받았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이제 빌려준 걸 전제로 해서 꼭 갚아야 된다. 이거는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약속된 날짜에 안 갚아서 고소를 했더니,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나 카톡으로 우리가 주고받은 게 있어서 충분히 증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고소장을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카톡의 대화 내용이 다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쨌든 고소를 했는데 결국 그걸 증명을 못해서, 사기꾼은 투자받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투자와 빌려줬다는 거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빌려주는 거는 원금 회수가 전제가 돼 있고 투자는 그 돈이 다 없어져도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원금 보장이라는 그 문구가 없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카톡만 믿고 있다가 그게 다 날아가는 바람에 결국 상대방 처벌도 못하고 민사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1심에서 지고 막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교훈이 뭐냐 하면은, 카톡 문자는 가급적 보관해라. 그러니까 캡처해서 보관하라. 또 내가 또 상담했던 어떤 분들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또 증거를, 그러니까 2건이나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무통장 입금증은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꼭 차용증을 받아라. 차용증을 못 받을 상황이면은 카톡 문자라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차용증을 이제 받는 겁니다. 차용증 정도 받아도 상당히 성공한 거죠. 근데 차용증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 갚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수사기관이 뭘 해야 되냐면은, 돈 빌려간 사람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사기꾼들이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 증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 사건의 혐의가 밝혀져서 기소되는 게, 재판이 청구되는 게 2건 정도밖에 안 돼요. 8건 중에 80%는 기소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걸 대충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게 차용증의 용도를 기재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표에도 나오지만은, 연립주택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통장에 입금된 돈이 어디로 인출되는 거지만 조사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판례가 인정하는 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자기 뭐 빚 갚는데 돈을 쓰려고 나한테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랬다면은 돈을 안 빌려줬을 것이다. 나는 연립주택이나 뭐 기계를 산다고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서 준 것이다. 이런 관계가 된다면 판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들어오는데 항상 싸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돈을 가져간 용도. 이 사기꾼은 항상 그냥 사업자금으로 빌렸다 그러고요. 피해자는 어떤 용도를 특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2건, 10건 중에 2건만 기소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 처리한 사건 중에서 어떤 분은 차용증 용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용도를 쓰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몇 번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하고 나서 항상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증명이 안 돼서
다 무혐의가 나고 결국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지혜가 차용증의 용도를 쓰는 걸 배웠답니다. 이제 터득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면 사기가 많이 줄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용도 사기를 제가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도 내가 용도 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별명을 용사검으로 지어줬어요. 용도 사기 검사라고. 그래서 저만 보면 용도 사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돈 빌려줄 때는 항상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증거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용증 말고 스마트폰이 만능이라 그랬죠. 여기에 녹음이나 녹취나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녹음 이런 거 그냥 증거 됩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요새 사건 해결을 하는데. 그리고 항상 녹음이나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는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금전 대여시 유의사항을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가급적 통장으로 받고 수표는 앞뒤 촬영하고 차용증에 용도 기재하고 차용증이 작성이 좀 어려우면 카톡이나 다른 어떤 증거를 만들고 반드시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라. 그리고 상대방 상황을 봐서 괜찮으면 담보를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아마 무역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아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후배가 갑자기 이제 이메일 해킹을 당해서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는 뭡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회사하고 자기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갑자기 그쪽 회사에서 그 이메일로 문자가 온 게 뭐냐면 거래처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갑자기 멕시코에 있는 무슨 은행으로 바뀌었대요. 글로 돈을 넣어달라고 해서 2억 3천을 글로 넣어줬는데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게 왜 돈 안 보내주냐. 그때 확인해 봤더니 이메일 해킹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더라.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주라고 전화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우리 방위 산업체인 카이에서 영국의 어떤 회사하고 이제 그 무역 대금을 줘야 되는데 6억 원인가요? 이메일 해킹을 당해서 돈을 이제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결제 계좌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때는 꼭 전화를 하든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사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서울 종암동에서 피해자 40명이 70억 원을 전세금 사기를 당했고요. 작년에 10월 달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뭡니까? 깡통 전세죠. 이 등기부를 볼 줄 몰라가지고 전세금 지금 30명이 5억을 지금 날리게 됐다 그러면서 막 플랜카드 붙이고 제도를 좀 바꿔줘라. 이게 등기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좀 바꿔줘라.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좀 얘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법 제도를 바꿀 문제가 아니고 등기부, 기본적으로 등기부 보는 법을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학교, 대학교 때 교양 과목이라든지 사회 교육을 한다든지 한 5분도 안 걸리면 이거 금방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빌라를 졌는데 그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이제 대출을 제대로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이제 그걸 이제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등기부 등본을 이제 보면은 갑부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진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여서 소유권 보존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자 김모 씨가 이제 자기 앞으로 돼 있고, 근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신탁회사로 이제 소유권을 넘깁니다. 예. 수탁회사 뭐뭐 신탁회사로 넘겼고, 원인이 신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지금 신탁회사로. 이 지금 원래 집주인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지금 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돈을 대출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받는 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이 빚을 갚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다 속아서 2019년도에 종암동에서 40명이 70억, 작년에 30명이 25억이면 얼마입니까? 70명이 거의 95억을 당했고 종암동에서는 40대 넘어서 늦게 결혼한 그 여자분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 간단한 한 5분이면 그냥 확실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이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제가 또 실제 사건에서도 이것 때문에 등기부를 못 봐가지고 이 신탁 등기 몰라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들도 몇 건 내가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등기부 등본을 위조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것도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요. 또 거기에 속아서 또 사기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스마트폰이 만능이라 그랬죠. 스마트폰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딱 치면 이게 대법원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이게 실제 권리관계가 여기에 다 나와요. 이게 등기부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출력해서 주잖아요. 우리가 전세를 하든지 이렇게 건물을 살 때. 근데 그것도 변조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민증이나 이런 것도
뭐 몇만 원만 주면은 변조한다고 이렇게 위조하고 한다니까 엄청나게 좀 기술이 발달돼 있는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결국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기 예방의 첫 번째가 제거하고 확인하라인데 여기 보면 인터넷 등기사라고 딱 치면은 부동산 열람하는 거와 발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왜냐하면은 등기부라는 게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700원만 주면 볼 수 있고요. 출력하는데 발급받는데 1,000원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잔금 치를 때 뭐 이럴 때는 미리 그걸로 계약하러 갈 때 이걸 미리 확인하고 가면 절대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데 이걸 몰라서 인천에서 그때 47명이 24억인가 당했어요. 이거 등기부 이거 위조하는 바람에. 이게 진짜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데 왜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안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담화라에 있어서는 이제 그겁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돼요. 한자 성어에 만장회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담장장자인데요. 그러니까 담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는 도둑놈으로 하여금 내 물건을 훔쳐가도 좋다는 가르칠 회자거든요. 가르치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인데 또 여기서 또 직업정신이 발휘돼서 제가 또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만증회사. 증거를 확보, 증거 만드는 걸 게을리하는 거는 사기꾼으로 하여금 내 돈을 사기쳐도 좋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자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계약서 특히 보면은 요새 컴퓨터가 발달돼 있어서 모든 내용을 컴퓨터로 출력을 하고 또 도장도 뭐 대표이사 직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처리한 어떤 사건에서 이 계약서가 중요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인데 그래서 양쪽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서 사기친 그 피고소인한테 그랬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사기친 게 맞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검사님 저 이런 문서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했다는 증거 대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계약서를 보니까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중요한 부분은 자피를 받아라.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은 무인 이렇게 받으면 필적 감정이나 무인 감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자기가 했다는 걸 아는 것만 하더라도 사기꾼이 사기칠 생각을 못 하겠죠. 잘못하면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넓고 어리버리하고 착한 서민들은 많다는 거죠. 사기 대상만 바꾸면 또 돈이 되잖아요. 사기꾼한테 너무 또 개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문서를 받아라. 반대 문서를 받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기 예방의 5번째거든요. 다운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을 안 해야 되겠지만 피치 못해 작성하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써놓은 이 문서가 진짜 그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사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리한 사건인데 어떤 부동산을 100억짜리 부동산을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은 100억이면 양도세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절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70억 매매한 걸로 다운 계약서를 씁시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70억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다운 계약서만 썼지 본 계약서를 안 쓴 거야. 그러면서 이 사기꾼이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일단 내가 계약금을 5억을 드릴 테니까 일단 소유권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서 어쨌든 100억을 대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계약금 5억을 받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이제 수완이 좋아서 그거를 은행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해가지고 110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제 65억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아니 우리 100억 계약했는데 왜 30억 안 주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계약서 70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한판 붙은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잘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몇 달 조사하다가 또 검찰로 넘어와서 결국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매매 계약이 100억 원이라는 걸 전제하에서 대화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기죄로 이제 기소를 했죠. 이분이 처음부터 그게 반대 문서,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70억짜리가 실제 문서가 아니라는 그것만 받았더라도 아니면 실제 계약서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잘못하면 30억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운 계약서 이게 그 반대 문서 받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반대 문서라는 용어 자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야 이럴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항상 이 주고받아야 돼요. 타인에게 보여주기만 할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심지어는 허위로 이렇게 써준 거 차용증서 내가 1억짜리 빌린 거를 써준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저를 상대로 1억 원 내놓으라고 소송 들어오고요. 또 사기죄로 고소도 돼요. 그냥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 1억 원을 돈을 줬다는 근거를 만들어요. 돈을 넣다 뺐다 하고 막 현금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건 검사에 나와도 헷갈려. 이게 진짜 돈이 갔는지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기꾼은, 과거의 사기꾼은 제가 초임검사 1990년대만 하더라도 사기치고 공소시효 10년 될 때까지 도망가면 끝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좁은 것도 있지만, 첫째, 스마트폰이 위치 추적이 되고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생각을 달리 해요. 뭐냐 하면 사기치는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받을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사기꾼은 진화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와 같은 이 차이, 이 어떤 증거나 그런 거 수집하는 그 능력에서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검사의 실력과 열정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 내가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증거에 만족할 때 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끌어안고 통곡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떠나야 된다. 이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공부하는 자세로 검사는 항상 사건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사기 예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